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제19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문미순 장편소설 나무 옆 의자.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그날 밤 그녀는 자정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빌려 입은 듯 꽉 끼는 트렌치코트 속 불어난 몸은 때 아닌 늦가을 한파와 취기로 잔뜩 얼어 있었다. 문을 열고 집안의 익숙한 냄새와 온기 속으로 들어서자 현기증과 함께 눈꺼풀이 감겨왔다. 신발을 벗고 무심코 거실로 들어서다 그녀는 하마터면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엄마는 자신의 잠자리가 아닌 작은 방으로 가는 중간 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 뭔가를 급히 찾으러 가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엄마의 두 팔과 다리는 높은 사다리를 오를 때의 자세와도 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향년 76세.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일. 벨이 울리고 있었다. 엄마가 또 머리맡에 벨을 누르는 모양이었다. 명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로 누워 귀를 틀어 막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계속 머리카락 몇 올을 틀어쥐고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다.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다시 벨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누르는 벨소리가 아닌 멜로디가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였다. 도대체 누가? 명주는 떠지지 않는 눈을 흡뜨며 일어서려다 짧은 비명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다. 앞정을 밟기라도 한 듯 날카로운 통증이 발바닥에서 정수리로 뻗쳐 올랐다. 명주는 발바닥을 감싸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누구세요? 명주는 다리를 절뚝이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 사이에도 초인종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다. 소독이요, 소독! 허스키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외시경 밖에 검은 파카를 입은 여자가 한 손에 소독용 스프레이통을 들고 서 있었다. 명주는 매달 오는 소독이거니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여자보다 찬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여자는 뒤축이 구겨진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면서 코를 킁킁거렸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미간을 조인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자는 사인용 파일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또 한 번 미간을 찡그렸다. 명주는 그제야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부터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잠을 자다 이제 막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명주는 급히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13평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소독이랄 것도 없는데 여자는 소독용 스프레이통을 들고 거실 겸 안방을 지나 베란다와 부엌
화장실로 다니며 소독약을 뿌리고 있었다. 명주는 무심코 여자의 동선을 쫓다 작은 방에 눈길이 멎었다. 순간 얼굴이 훅 달아올랐다. 낯선 이를 집안에 들이다니. 명주는 입술을 깨물며 경솔했던 자신을 나무랐다. 행여 여자의 동선을 놓칠세라 두 눈을 부릅떴다. 그 사이에도 수십 개의 바늘이 화상으로 유착된 발바닥을 수시로 찔러댔다. 명주는 통증을 참아내느라 미간을 찌푸리며 간간히 밭은 숨을 내쉬었다. 여자가 소독을 마치고 집안을 힐끔거리다 바닥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다. 사인은 제가 할게요. 701호시죠? 여자가 말했다. 요즘 코로나라 볼펜 만지는 것도 싫어들 하셔서. 명주는 여자가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여자가 사인을 하고 나가려다 거실 한가운데 명주가 덮고 자던 이부자리로 시선을 던졌다. 혹시 바퀴벌레는 안 나오나요? 여자가 마스크를 고쳤으며 물었다. 명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 꺼져달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눌러 참았다. 여자가 나가고 명주는 문을 세게 닫았다. 걸쇠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작은 방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 구석구석 냄새를 맡았다. 다행히 이상한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다. 중고로 구입한 에어컨과 제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 명주는 나무관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엄마는 며칠 전 작업한 그대로 아마포에 둘러싸여 있었다. 둘러싼 모양이 거칠어 보이긴 해도 아마포에 진물이 밴 흔적 같은 건 없었다. 나무관 바닥 안에 뿌려놓은 과탄산 소다와 베이킹 소다, 방부제와 탈취 기능이 있다는 숯과 침향나무 조각들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듯했다. 명주는 엄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나무관 뚜껑을 닫았다. 혹 자신의 코가 묻어진 건 아닐까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 명주는 반쯤 채워진 공기청정기의 물통을 비우고 방 안 곳곳에 편백나무 수액을 뿌린 뒤 작은 방을 나왔다. 명주는 거실 겸 안방 한쪽, 자신이 덮고 잔 이부자리를 한쪽으로 개켜 치웠다. 엄마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부자리 옆에 있던 엄마의 물건들, 기저귀와 종이패드, 물병과 컵이 담긴 쟁반, 두루마리 화장지와 약봉지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다.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의 기억은 희미했고 작업을 끝내고 내쳐 잠을 잔 건 분명했다. 명주는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곧 50살이 되고 더 이상 엄마가 배를 눌러 자신을 부를 일이 없으리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긴 간병의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도 잠시,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벨소리의 여운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베란다 창을 여니 맵고 찬 바람이 따갑게 볼을 때렸다. 가을 끝자락에 걸쳐있던 날씨가
며칠 사이 겨울로 바뀌어 있었다. 명주는 검은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챙겨 쓰고 거울 앞에 섰다. 연금이 입금됐다는 엄마의 핸드폰 문자를 재차 확인하고도 1시간째 이 차림으로 방 안을 서성거렸다. 엄마의 통장과 카드가 주머니 안에서 눅눅해지고 있었다. 명주는 엄마에게 먹이던 신경 안정제와 진통제를 삼키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날씨 탓인지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명주는 마침내 현금 인출기 앞에 섰다. 현금 인출기에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정리를 눌렀다. 기계가 책장 넘기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사이 명주는 몸을 떨며 주위를 살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주위를 흘끔거렸다. 인출기가 열차 바퀴 구르는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돌다 납작하게 눌린 통장을 툭 하고 뱉어냈다. 16,860원. 명주는 흡 찬바람을 들이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잔액을 확인했다. 지난달과 같은 액수였다. 이번 달 역시 엄마의 연금이 입금되리란 건 짐작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믿을 수 없었다. 기초연금 30만 7,500원과 유족연금 69만 8천원을 합친 100만 5,500원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의 피가 얼굴로 확 쏠려왔다. 명주는 통장을 가슴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며 7자리 숫자를 보고 또 보았다. 이번엔 카드를 집어넣고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역시 100만 6,860이었다. 명주는 카드와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뛰는 가슴을 좀처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앞을 향해 내달았다. 발바닥 통증 따윈 뛰는 가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맵고 찬 바람이 조금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 담벼락에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부서진 유모차와 서랍장도 이 세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초겨울 햇볕을 쬐고 있었다. 공원 트랙을 따라 두 팔을 흔들며 걷고 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남자아이들의 날렵한 몸짓이 주변 공기를 한층 달구는 듯했다. 명주는 이런 대낮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에게 의구심이 들면서도 탐색을 멈출 수 없었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이 지구의 낯선 생명체들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꼬마가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할지 몰라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명주는 인적이 드문 나무 벤치에 어정쩡하게 걸터 앉았다. 아직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먼 산을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는데 누군가 명주의 어깨를 톡톡 쳤다. 나 좀 데려가. 네? 명주는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뺐다. 나 좀 데려가. 어디로요? 색시 집에. 명주는 그제야 앞에 선 사람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색 스웨터에 밤색 바지, 노란색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있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였다. 집이 어디신데요? 명주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 좀 데려가 줘. 할머니는 애원조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늑수그레한 경비원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다. 또 왔네 이 할머니. 어여 집으로 가요. 주민들 성가시게 하지 말고. 경비원은 한 손을 휘휘 내저으며 할머니를 몰아냈다. 할머니는 꾸지람을 들은 어린애처럼 시무룩한 얼굴로 주춤주춤 돌아섰다.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원. 요양원 할머니가 툭하면 저러고 나다니고 있으니. 경비원은 언짢아 하는 표정으로 비지를 계속했다.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은지 엄마처럼 다리가 밖으로 휘어져 있었다. 쫓기듯 걸어가던 할머니는 얼마쯤 걸어가다 허리를 뒤로 젖히며 쉴 자리를 찾았다. 그러다 아는 사람을 발견했는지 그쪽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할머니의 걷는 모습에 엄마가 떠올라 명주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명주는 벤치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군청색 크록스 샌들 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바닥이 푹신한 신발을 신으세요. 크록스 샌들은 명주의 발바닥 통증에 그나마 동정적이던 의사가 내려준 처방이었다. 볼품없이 늘어난 체중 때문에라도 크록스 샌들은 진통제만큼이나 명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사람들은 공원 트랙을 걷거나 운동기구에 매달려 몸을 흔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아무도 명주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통장에는 한 달간 먹을거리를 살 만한 돈이 있고 아직은 따뜻한 햇빛이 머리를 비춰주는데 명주는 신경이 곤두서 잠시의 햇빛조차 만끽하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엔 해가 나지 않고 하늘이 뿌였다.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 수 없어 공기가 답답했다. 흐린 날엔 유독 신경통이 심했지만 보험료가 밀려 있어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집안을 맴돌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랍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엄마의 진통제 중 하나를 꺼내 먹었다. 오전에 한 청소를 오후에도 한 차례 반복했다. 공기청정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무 관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도 살폈다. 소독약을 묻혀 구석구석 꼼꼼히 걸레질을 하다 문득 궁금증 하나가 머리를 치고 올라왔다. 만에 하나 내가 한 일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명주는 걸레질을 하다 말고 핸드폰 검색창에 사채 은닉이라고 쳤다. 화면에
사체 손괴죄, 사체 유기죄, 사체 은닉죄 같은 단어들이 떴다. 직장 동료 살해, 5년간 베란다 고무통 안에 시체 은닉, 20대 여, 징역 15년. 돈 문제로 애인 살해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 선고. 3년간 딸 시체 은닉한 친모, 영아에게 수면제를. 핸드폰 화면에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명주는 자신이 한 것과 유사한 사건을 찾고 싶었다. 검색창에 다시 연금 부정수령이라고 쳤다. 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3억 5천만 원 군인연금 부정수령. 아버지 사망 숨긴 채 20년간 연금 수령한 70대 딸 기소. 명주는 70대 딸의 기소 사건을 클릭해 자세히 읽었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형량은 언급이 없어 아직 재판 중인 듯 했다. 20년간 연금을 수령했다면 70대 딸이 50대부터 연금을 받아왔단 얘기였다. 명주는 부쩍 호기심이 일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왔을 때 대처한 방법이며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한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흥미로웠다. 현재 법률상 유족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사망 등록이 되지 않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한 여자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부르지만 다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사회 현상이라고 부른다 했던가. 명주는 어디선가 읽은 글귀를 떠올리며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처럼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다시 걸레를 움켜잡고 바닥을 닦는데 손등위로 물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다. 명주는 손등의 물기를 문질러 닦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 근처로 손바닥 넓이의 얼룩이 번져 있었다. 쥐가 오줌을 지려놓은 듯한 복잡한 해안지도 모양의 얼룩. 한참을 올려다보았지만 물방울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약기운이 퍼지는지 팔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꿈을 꾸듯 정신이 몽롱해졌다. 명주는 착각인가 싶어 조금 전 물방울이 떨어졌던 손등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다. 준성은 햇볕이 잘 드는 공원 벤치에 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세웠다. 햇볕이 있긴 해도 바람이 차가워져 산보객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운동을 나오기 전 아버지는 온갖 구실을 대며 꾀를 부렸다.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옆구리가 결린다고. 준성은 발목에 맨솔에담을 발라주고 옆구리엔 허리밴드를 둘러주었다. 아버지는 운동을 하는 게 마치 준성을 위해서 하는 수고라도 되는 듯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준성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럴 때마다 준성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쥐어받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만 했다. 저쪽에서 단발머리 여학생이
주절주절 혼잣말을 하며 공원 트랙을 돌고 있었다. 여학생은 준성과 아버지처럼 아침 10시면 어김없이 공원에 나와 트랙을 도는 고정 산보객 중 하나였다. 사람들만 보면 쫓아 달려가는 은빛 요양원 할머니와는 달리 단발머리 여학생은 사람들을 피해 혼자서 걸었다. 그것도 열심히 중얼거리면서. 은빛 요양원 할머니는 아직 출근 전인 모양이었다. 준성은 두 사람 모두 어딘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행동 방식이 정반대인 게 신기하기만 했다. 여학생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발걸음에 맞춰 박수를 2번씩 쳐댄다. 가끔씩 으라차차 기합을 넣기도 한다. 준성이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자 여학생은 수줍은 듯 얼굴을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달아난다. 어쩌다 한번 눈을 내리깔고 슬쩍 한 손을 들어 올렸다 내린 적도 있지만 그게 준성에게 보낸 인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준성은 여학생이 이어폰을 꽂고 중얼거리고 다녀 처음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젠 그 아이의 혼잣말이 자기 안의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준성은 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다. 걷기 연습을 하고 나면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며 휠체어를 찾아 앉지만 공원 트랙을 5바퀴 돌 때만큼은 꾀를 부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지. 뒤꿈치에 힘을 주고. 아니, 팔은 나를 잡고. 준성은 아버지의 2 팔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애처럼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게 했다. 잘하네. 근데 왜 안 하려고 해. 이렇게 잘하면서. 준성은 소리쳤다. 아버지는 준성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준성의 손을 놓고 혼자서 더듬더듬 걷기 시작했다. 한 바퀴를 돌자 속도가 제법 붙기 시작했다. 준성은 아버지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며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렇지. 어깨는 펴고. 준성은 아버지의 걸음마다 힘을 실어주었다. 목소리만 들으면 젊은 아빠가 어린애 걸음마 연습시키는 줄 알겠어. 뒤에서 걸어오던 중년 부인 둘이 아는 척을 했다. 아, 오늘은 같이 나오셨네요? 준성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준성은 건너편에서 보행기를 끌며 걸어오는 할머니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준성은 익숙해진 얼굴들이 많아 공원에 나오면 인사하기에 바빴다. 아버지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사람을 피하지만 준성은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다. 마냥 늘어지고 텔레비전만 보는 아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고역이어도 준성은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대면하게 하고 싶었다. 이마저도 안 하면 아버지는 더 외톨이가 될 테니까. 아버지는 공원 트랙을 연달아 3바퀴 돌고 숨을 몰아쉬었다. 준성은 중간에 한 번씩 아버지를 쉬게 하고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건넸다. 아버지는 다시 걸어 5바퀴를 채우고는 무너지듯 휠체어를 찾아 앉았다. 파란색 반바지에 17이라는 숫자가 적힌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그들 곁을 달려갔다. 근육이 적당히 붙은 날렵한 몸과 산뜻한 차림새가 초겨울 햇빛 속에서 유독 빛났다.
준성은 직감적으로 또래라는 것을 알았지만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곧바로 아버지 이마에 난 땀을 닦아주고 한기를 느낄세라 담요로 꼭꼭 덮어주었다. 햇빛이 준성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아버지의 무릎 담요 위로 부서져 내렸다. 햇빛은 그 자체로 좋았다. 준성은 햇빛 아래에 있으면 빛의 알갱이들이 자신을 감싸고 자신을 이루는 알갱이들과 뒤섞여 그 또한 이 우주의 일원이라고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그 역시 17번 유니폼을 입고 달리던 청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임을. 그래서 그가 처한 현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으로 대리운전을 뛰어야 하는 26살의 청년이라는 사실로부터 잠시나마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준성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향했다. 빨래를 하고 점심과 저녁 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머릿속으로 냉장고 속의 반찬들을 헤아리는데 위쪽 벤치에 옆집 701호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준성은 한동안 옆집 할머니를 못 본 터라 무척 반가웠다. 여자는 1년 반 전부터 옆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할머니의 딸이었다. 안녕하세요. 산보 나오셨나 봐요. 준성은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말했다. 여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고개를 들었다. 새치가 섞인 희끗하고 푸석한 머리, 낡은 자주색 롱패딩에 헐렁한 바지, 군청색 크록스 샌들 사이로 삐져나온 발까지. 여자는 그다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같았다. 여자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꾸벅했다. 담배를 피우시는 줄은 몰랐어요. 준성은 아버지에게 하듯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튀어나와 겸연쩍게 웃었다. 담배는 몸에도 좋지 않은데. 701호 여자가 민망할 정도로 준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걸 누가 모르니? 남의 일에 웬 참견?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휠체어를 잡은 준성의 두 손에 땀이 찼다. 그럼 먼저. 여자는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듯 발로 비벼 끈 담배꽁초를 집어들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준성은 여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가서 지압 좀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고맙지만 됐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국가고시 자격증은 없지만 전에 물리치료학과에 다녔거든요. 네, 다음에요. 여자는 웃어 보였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그런데도 준성은 또 묻고 있었다. 할머니는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밖에도 안 나오시고. 감기 몸살을 크게 앓아서.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노인분들 한 번 앓으시면 오래 가잖아요. 준성의 말에 여자는 입꼬리를 한쪽으로 비틀며 힘없이 웃었다. 그런 건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듯. 편찮으시기 전엔 반찬도 나눠주시고 저희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준성은 자신이 눈치도 없이 여자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따분하단 표정으로 돌아서려 할 때 준성은 그제야 묻고 싶었던 말이 떠올랐다.
근데 참 에어컨 다셨나 봐요? 준성은 불쑥 질문을 던진 게 멋쩍어 웃어 보였다. 여자의 얼굴이 언뜻 굳어지는 듯 했다. 네,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언제 다셨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던데. 준성은 새벽녘 대리운전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복도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놀란 적이 있었다. 겨울 코앞에 에어컨이라니. 작은 방에 습기가 차서. 그럼. 여자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여자의 짧았던 머리는 이마와 귀를 덮었고 아픈 사람처럼 찌푸린 얼굴 표정은 여전한 듯했다. 준성은 할머니처럼 활달하고 다정한 분에게 이런 딸이 있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고 감기를 앓는다 해도 햇볕이 좋은 낮엔 한 번쯤 바깥바람을 쐬어줘야 하는데 여자는 아버지와는 다른 의미로 게을러 보였다. 준성은 701호 여자가 결코 호감형 스타일은 아니지만 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할머니와 그랬던 것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생각이 다른지 쌩하니 돌아서 가버렸다. 추워. 안 들어가? 아버지가 짜증이 묻어나는 말투로 물었다. 준성은 할머니와 오가며 친밀하게 지내던 때를 떠올리다 아버지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휠체어를 힘주어 밀기 시작했다. 앞서가던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쓰레기 봉투에 찔러 넣는 것이 보였다. 불편한 다리로 서두르느라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다. 못 본 사이 몸이 꽤 불어난 것 같았다. 아직은 따뜻한 햇살이 여자의 둥근 어깨 위에도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모든 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고 돌봄은 남겨진 누군가의 몫이 되지. 작가의 대담하고도 치밀한 이야기 능력은 불운의 이딴 습격 속에 악전고투하는 이혼녀 명주가 연금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는 반도덕을 독자로 하여금 승인하게 만들거니와 기구한 이웃 청년 준성마저 아버지의 죽음을 은폐하도록 유인하니 이 소설은 어느덧 도덕의 피안이다. 최원식, 문학평론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잔혹한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연대와 온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전환된다. 이야기를 추동하는 힘과 작가의 신념 혹은 배짱이 인상적이다. 은희경, 소설가. 이야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이야기의 길을 내고 삶의 가능성이 소진된 곳에서 한 줌 빛을 찾아내는 소설이다. 소설의 끝에 이르면 정교하게 설계된 희망의 서사 앞에 흠뻑 마음을 적시게 된다. 정홍수, 문학평론가.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챙길 수밖에 없는 야만의 시대에 윤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설 속 인물들과 다를 것 없이 야만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딱 필요한 질문이다. 하성란, 소설가. 간병과 돌봄의 무거움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인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다. 최근에 읽은 어떤 소설보다 감동적이었다. 강영숙,
소설가. 신선하면서도 노련하다는 점에서 그 밖에 여러 면에서 군계 일학이었다.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을 땐 마치 내가 쓴 소설인 양 어리둥절한 자부심마저 들었다. 정유정, 소설가.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까지 이 책에 대한 내 자유의지는 완전히 박탈당했다. 진창과 폐허에서도 설득력 있는 희망을 만들어낸 이 소설이 인간 존엄과 사회 제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성공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박혜진, 문학평론가. 영원히 살 것처럼 희망을 품지도 않았지만 살아있는 한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제19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지은이 문미순. 나무 옆 의자.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